봅시다. 역시나 독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수능 방식대로만 할 겁니다. 이제 내신이랑은 교육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가겠습니다. 수완 45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좀 빠듯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오버되게 되면은 적당히 끊고 마치겠습니다. 가봅시다. 45페이지. 현대시 나오는데 일단 현대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좀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현대시 나오면 당연히 1연계, 1비연계 생각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야? 얘야, 얘.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모든 수능 완성에 나오는 지문들을 볼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진짜 처음 보는 지문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파괴할 건지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실전에서 실전 1회, 2회, 3회 쭉 해야 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보는 지문처럼 분석해가면서 공부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내가 처음 보는 이 현대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거 시적 상황 잡으셔야 되고 정서 태도 잡으시면 돼요. 이거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쳐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서정주 잘 안 나오시는 작가죠. 특히 여러분 수능에도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수능에 01년도 귀족도 04년도 외할머니의 뒤안 툇마루 아주 예전에 나오고 20년 넘게 나오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 보는 지문인데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연습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시 나올 때 보기를 보죠. 보기를 봅시다. 보기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문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펜 드시고 시에는 자아의 방랑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요. 자아의 방랑 또 줄 한번 쳐보고 자아의 방랑 쭉 읽어보면 과거의 상처와 또 고통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음을 고백하면서 부정적 상황에 굴하지 않고 여기 줄 쳐야 되겠죠? 그 아래에 있는 당당하게 수용하는 태도 역시나 줄 쳐야 되겠고 동시에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거기 줄 치고 그에 대한 인식을 다른 대상에 투영하기도 한다. 한편 방랑이 아닌 줄치면 정착에 대한 의지 줄치고 이것을 품고 있지만 결국은 방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고통스러운 운명을 수용하는 형태 여기도 줄 쳐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한 줄 더 내려면 뭐라 그래? 이런 방랑의 운명은 윗대로부터 바닥곳으로 형상화되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 역마살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아랫줄에 공동체적 인식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보기를 읽었습니다. 이 보기 내용을 토대로 이거를 내가 지금 아마도 대부분 처음 볼 겁니다. 이 작품을. 처음 보는 작품을 이것과 앞에 있는 보기랑 연결지어서 어떻게 하는지 저랑 연습해 봅시다. 자, 애비는 종이었다. 풀어봐. 아버지가 종이었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종이었어. 그럼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 그러면 일단 시적 상황, 아빠가 종입니다. 됐죠? 우리 아빠 종이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보기에 있었던 4번 보기에 있었던 거 중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보 뭐가 있노? 아빠가 종이었는 거 긍정적인 사람 없어. 그럼 뭐지? 부정적이지. 그럼 이 뒤에 나와야 되는 내용 뭐게? 보기에서 말해줬잖아. 이 뒤에 뭔데? 불하지 않는 거. 이거 나오겠죠. 벌써 시 다 읽었어요, 사실. 벌써 시는 다 읽은 거야. 아빠가 종이야. 그럼 나도 종인 거지 뭐. 밤이 깊어도 아버지는 일하느라 못 왔대. 팥뿌리같이 늙은 할머니랑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대. 여기서 이런 거 내가 읽을 때마다 바로 짚으라 그랬죠. 이런 거 지규법. 엄마는 달을 두고 이런 표현 몰라도 되는데 알면 좋죠. 달을 뒀다는 거 이제 출산을 앞뒀다 이런 뜻이야. 출산을 앞두고 살구 꼭 먹고 싶다고 하였으나 점점점점점 끊어봐. 먹었다는 거야? 못 먹었다는 거야? 못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부자야 가난해? 가난하네.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엄마의 아들. 손톱이 까맣다는 건 추잡죠. 추잡하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거 더럽다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맨날 이게 뽀득뽀득 손을 씻고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야. 상황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까 보기에서 뭐랬지? 부정적 현실. 그래서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말해줘요. 가보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순 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랑 닮았대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나의 위의 윗대죠. 거기서부터 나에게로 쭉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있다. 닮았다. 어떤 운명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겠죠. 보기에 따르면 동질감 이런 게 있대.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8할이, 그러니까 10중 8이 바람이래. 바람. 그럼 진짜 바람이 날 키웠겠냐?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근데 이 바람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지금 얘가 커는 상황을 봐봐. 좋게 컸어? 좋지 못하게 컸어. 엄마 아빠의 사랑 안에 클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아. 엄마 아빠 둘 다 바빠. 그치? 그래서 따지자면 뭐 힘들게 컸다 이런 거지. 나 힘들게 컸다. 세상은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이거야. 뭔데? 정서. 그럼 거의 다 채웠어요. 시적 상황 뭡니까? 집안이 가난하고 종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데?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보기를 읽어서 뭐까지 알고 있습니까? 정서 말고 뭐도 알아? 태도도 알아.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혀 악 깨물고 죽을랍니다 였어? 아니 뭐였지? 굴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거 다 채울 수 있어요. 이미 주제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보면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요. 어떤 이는 나에게서 천치를 읽고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다 그런 거야. 넌 죄인이야. 넌 바보 천치야.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라 그래?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태도잖아. 태도. 이게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던 뭐지? 굴하지 않는 태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린 지금 시적 상황 정서 태도를 중심으로 보기를 가지고 온 정보를 그냥 그대로 뭐 했어? 메꿔 놓고 있을 뿐이야. 전혀 어렵지 않죠? 처음 보는 시라도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계속 읽어보면 찬란히 트여오는 어느 아침에도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나 시어 하나하나 빠져먹으면 안 돼요. 찬란하다잖아. 이거 좋은 거지. 무조건 좋은 시어지. 찬란한 게 언젠데? 아침. 그러니까 아침은 좋은 거야 얘한테. 그래서 빛나는 그런 아침에도 긍정적인 그곳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섞여 있대. 그러니까 이 시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긍정적일 때의 도라고 하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야? 여전히 어떤 부정적인 게 남아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서 부정적인 거 뭐밖에 없어? 나의 어릴 적 가난했고 종의 아들이었던 그 기억. 그래서 남들이 내게 했던 그 손가락질, 그것이 내게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남아있어. 볕이거나 그늘이거나. 끊어봐. 볕, 해 쨍쨍이죠. 뭐랑 연결돼? 아침. 아침이 긍정적인 거였으니까 그늘은 당연히 뭐 해야 돼? 부정. 이렇게 하는 거지. 할 수 있겠죠? 글자 찾기 놀이 아니야? 내가 좋거나 나쁘거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숙회 마냥 헐떡거리면서 나는 왔다 이래.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다 얘들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읽으면 힘들었다는데요? 이 사람의 태도는 힘들다는데요? 라고 했으면 이 시를 완전히 잘못 읽은 거야. 우린 보기를 봤죠? 그리고 굳이 이 사람이 여기서 딱 뭘 썼는데 도치를 썼잖아. 뭘 집중하라는 거야? 여기 집중하라는 거야? 여기 집중하라는 거야? 여기 집중하라는 거야.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병든 숙회마냥 헐떡거렸지만 나는 여기 왔다는 거야. 나는 여기 끝끝내 도달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나는 힘들게 왔어요가 아니라 힘들었지만 나는 왔다고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나를 힘들게 했고 내 어린 시절이 가난했고 불쌍했고 종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나는 부끄러웠고 남들이 손가락질했지만 그것이 나의 시의 바탕이 되어서 시 쓰면서 나는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라는 식이다. 왜냐면 아까 보기에서 뭐라 그랬으니까? 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됐죠? 오케이. 어렵지 않다 이 말이야. 자 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보기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보기에서 우리가 썼는 걸 써보면 내 정체성을 고백하는데 부정적 현실에 고백하지 않고 당당하게 수용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했지. 그럼 아직 이 보기의 내용 중에서 가에 써먹자는 게 방랑하는 거, 정착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역마살을 수용하는 거, 이거 아직 안 나왔죠. 그럼 이거 어디 나와야 되니? 여기 나와야 되는 거야. 나에. 이제 안 써먹은 거 나에 써먹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그 워딩들 중심으로 이걸 해결해 보는 거야. 가보자고. 하늘은 나한테 구름이 되라고 하더래. 또 구름이 되라. 땅은 나한테 너 바람이 되라. 이랬대. 구름과 바람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네 둘을 우리 아까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 두 글자로. 방랑. 보기에서 방랑이라는 단어를 썼어. 방랑하는 존재로 살아라 그러더라.
황룡이 흩어져서 비계인 나루에 이런 거에 의미 부여하시면 족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 지랄하고 있으면 머리 아프고 선생님 이거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 없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계절적인 이 날씨적인 배경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 뿐이야. 이런 거에 몰입하면 조지는 거야. 잡초나 깨우는 잔바람이 돼. 잔바람도 뭐야? 방랑하는 애.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나루에 아흘에 나흘 찾아 밥값은 파는 가을볕도 서로 뭐가 되래? 박물장수가 되래. 박물장수가 뭐야? 떠돌이장수. 전부 다 지금 나오는 구름, 바람, 잔바람, 박물장수는 공통적으로 뭡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는, 방랑하는 애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있다? 서러운 박물장수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 방랑하는 것은 뭐다? 서럽구나. 요거 하나 집었어요. 감정 나왔으니까. 그죠? 오케이. 근데요, 산은 나한테 다른 걸로 해볼게요. 셈으로 할게요. 들꽃이 되래요. 강은 나한테 돌이 되래요. 들꽃과 잔돌은 한 자리에 딱 박혀 있는 거죠. 보기에서 한 자리에 딱 박혀 있는 애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랬더라? 정착하는 애들이라 그랬어. 그래서 방랑과 정착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산서리가 맵차면은 풀 속에 숨고 물겨울이 모질며 바위 뒤에 숨어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여기 딱 박혀가지고 힘든 거 피하면서 살아라. 힘들면 여기 정착해서 살아라. 이거야. 민물새우 끌어넘는 톡방 툇마루 석 3년에 한 1회쯤 천치로면에서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여기 줄 쳐봐. 딱 끊어봐 이렇게. 자 봐봐요. 정착하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때? 숨어서 살 수 있죠. 떠돌이 생활을 하면 서럽다는 걸 내가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톡방 툇마루에 잘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석 3년에 한 번, 한 이틀쯤은 꼭 뭐가 돼? 바보 천치가 돼. 바보 천치가 돼서 무슨 생각을 해? 아, 나 다시 떠돌이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계속 이 사람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갈등하고 있어. 아, 나 그냥 떠돌이 생활 할까? 방랑할까? 아니면 그냥 정착할까? 를 자꾸 정착이 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떠돌이 생활은 서럽다는 걸 알면서도 또 석 3년에 한 번은 뒤로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거야. 아, 떠돌이 생활 할까? 이런 생각 또 들더라.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그러고 산은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 잔돌이 되라고 하더라. 잔돌은 정착하는 애죠. 그래서 결국에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려고 한다. 이 부분이 이 글에서 메인인 건데 왜 이걸 메인으로 잡아야 하느냐면 우리 아까 보기에서 찾았잖아.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 결국에 역마살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랬지. 나는 정착하는 게 편하다는 걸 알고 떠난다는 게 서럽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뭐가 되려고 해? 짐 부리고 앉아서 쉬는 뭐가 된다? 떠돌이가 되려고 한다. 이 고민 끝에 나는 뭐가 되려고 합니까? 역마살을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보인다. 역마살을 다시 말하면 운명이라고 하지. 이 말 선생님 다 어디서 갖고 와서 네 맘대로 해석합니까? 이 말 지금 전부 다 보기에서 가지고 온 단어만 썼어요. 제 뇌피셜과 이 시를 해석할 때 쓰는 단어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시 해석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시적 상황, 정서, 태도 각각을, 정서와 태도는 각각이야. 이렇게 나눠서 이것만 정리하면 우리는 결국 뭘 생각해야 된다고? 비연계. 내가 구체적으로 말해줬잖아. 가, 나, 다가 나올 거고 다는 있을 수 없을지도 몰라. 근데 얘가 뭐일 거라고? 비연계라고. 얘가 연계일 거라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제발 다 읽고 한 번에 풀지 말고 나 관련된 문제 먼저 풀어라 그랬잖아. 오케이? 얘 먼저 풀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해석할 때 뭔 말이야 씨벌통 하지 말고 보기 보고 시적 상황, 정서, 태도 찾아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신경님은 02년에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작품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소설이에요. 근데 현대소설은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다, 그죠? 현대소설은 뭐가 필수다? 비연계 대비가 필수다. 현대소설은 역시나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비연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제가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능 완성 52페이지 이청준의 줄은 수능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수능에 안 나와요. 수능에 출제되면 제가 열지를 다 잘라서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혈서로 써가지고 플랜카드 걸겠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글 좋아요. 재밌거든요. 이천준 선생님이 작년 수능에 나왔습니다.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이라는 진짜 처음 보는 소설이 나왔어.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아직도 기억나요. 수능이 딱 쳤을 때 제가 매년 어디 있냐면 서울의 삼정 호텔에 있습니다. 서울 삼정 호텔이 이제 한티역 근처에 있는 호텔인데 내가 호텔에서 아침 일찍 눈을 떠가지고 보통 이제 새벽에 한 4시, 5시까지 애들한테 막 카톡 보내놓고 잠깐 잠들고 이제 너희들이 시험이 끝나면 여기 문제가 나오거든. 그리고 제가 이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을 딱 봤었을 때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진짜 이런. 근데 제 생각에는 올해 수능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처음 보는 작품일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완벽하게 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작품 역시나 어떻게 내가 이걸 분석해야 되는데 이런 거 위주로만 좀 짧게 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청준의 줄은 출제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봐야 되는 건 뭐냐? 일단 수능에서는 첫 번째로 인물의 일단 중심에 인물이 나와야 돼. 소설에서 이 인물의 반응, 그다음에 심리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뭐 태도 요런 것들이 어때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메타는 뭔데? 이것의 변화 양상입니다. 이걸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위에 한바닥 나오고 중략 나오고 혹은 뭐 줄거리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로 이어졌을 때 얘네가 반응 심리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니? 이거 물어봅니다. 100%. 그러면 플러스 뭘 물어봐야 되게?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바뀌었으면 뭐가 있어야 되게? 바뀐 계기가 있어야 돼. 이 계기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 겁니다. 이 사람이 왜 바뀌었는지. 아셨겠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 안에 들어갔을 때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처음 보는 거잖아. 줄거리 설명 안 할 겁니다. 주제도 이야기 안 드릴 거예요. 같이 읽어볼 거야. 어떻게 읽을 건데? 가보자고. 우는 헌호인을 무서워했다. 끊어봐. 딱 한 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인물. 운이가 있고 헌호인이 있어. 근데 운이가 헌호인을 무서워하지. 이거 감정이지. 1인칭이 아닌데 감정을 알고 있네. 그럼 이건 뭡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바로 하나 짚고 시작해야 되죠. 1인칭이 아니야. 근데 감정을 알아. 헌호인은 운이를 안 때렸지만 시간이 나면 언제나 뒷마당에 회초리 들고 운의 줄타기 연습을 계속해요. 참도 못한 운이가 아버지 헌호인에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오네. 인물도가 정리가 되네요. 헌호인의 자식이 운이야. 됐지? 운이의 아빠가 헌호인이었어. 아빠, 저도 이제 사람들 앞에서 줄 타고 싶어요. 헌호인이 얼굴이 조금 변했지만 온화하게 묻습니다. 그래, 줄을 탈 때 끝이 가까워 보이느냐? 예, 저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느다란 그 줄이 넓게 보이겠네? 예, 뛰어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했더니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줄 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 줄 타면 되겠다. 까닭을 몰랐으나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18살이 되었어요. 굉장히 진행이 빠르죠? 우는 헌호인에게 다시 같은 요청을 합니다. 아빠, 나 이제 줄 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물어봐. 어떠냐? 줄이 넓어 보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줄이 안 보입니다. 우는 불안했지만 사실대로 말해요. 그래? 줄 타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랬더니 예. 귀도 안 들리고? 예. 그것도 사실대로 말했대. 아직도 객기가 있어.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헌호인이 하는 말이야. 헌호인.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지 잘 체크해야 돼. 헌호인은 턱으로 줄을 가리켰다. 우는 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줄로 올라갔다. 사실 우는 자신이 헌호인과 같이 줄을 잘 타리라고는 생각 안 했대요. 헌호인이 줄을 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 천장 포장을 걷어젖히고 넓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헌호인은 흰옷에 조명을 받으며 줄을 건너는 것이었는데 발을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게 그냥 흘러가듯이 조용히 줄을 건너가는 노인의 모습이 뭐 이렇게 유령같이도 보이고 땅 위에서 하품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 이상한 건 그렇게 줄을 타는 노인이었지만 줄에서 내려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단장이란 새 인물이 나오네. 단장은 그런 헌호인의 줄타기가 뭐야? 싫었대. 일단 알 수 있는 거, 헌호인의 자식이 운이고 여기서 말하는 줄타기는 이거인 것 같죠. 이거죠 지금. 나 거기 있고 너 여기 있지. 이거 아세요? 광대들이 하는 거. 헌호인은 이거 장인이고
자기 아들내미를 후계자로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계속 가보자. 구경꾼 놈들이 간덩기가 덜렁덜렁 내려앉게 좀 해주란 말이요. 단장이 말하는 거지. 재주를 좀 부려라, 재주를. 헌호인을 막 나무랐어요. 헌호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대꾸도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고 힘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도 헌호인은 여전히 전처럼 줄을 탔습니다. 오는 누가 뭐래도 헌호인이 그렇게 줄을 타는 것이 좋았고 자신도 그렇게 타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잘 쓰는 게 뭐냐면, 분명히 보기라는 거를 우리가 읽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또 흥분해가지고 보기를 안 읽었다. 얘들아 정말 미안. 4번 보기 한 번만 읽어보러 가자. 정말 미안해. 보기에 보면요, 줄은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전통적 기계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장인 정신이 쓰러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다. 그럼 장인 정신, 전통적 기계의 명맥, 이거 줄 쳐야 되겠죠. 일단 기계를 수련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장인의 법도는 지식을 중시하는 근대적 가치관이랑 부딪힌대요. 그럼 뭐 지켜야 되겠고, 전통적 기계는 말을 통한 이론 교육보다 관념적 지식에 의한 습득보다 연습을 통한 수련, 체득,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편 자본주의 속물성을 추구하는 근대화의 논리는 전통적 기계의 정신적 가치를 뭐해? 무시해. 그럼 우리 이미 읽어버렸으니까 여기서 나온 지금 단장이 그렇죠. 돈 드는 행위를 해라라는 거고, 헌호인은 우리가 읽었을 때 그 줄타기라는 것에 장인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거기에 전통적인 기계의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 장인은 예술적 가치와 세속적 요구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장인의 간직함을 통해서 기계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가치랑 그 장인 정신의 고매함이 강조되는 글이 바로 이거다, 이랬으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면 헌호인은 그 장인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이고, 단장은 돈 되는 짓 좀 해라, 돈 되는 짓 좀이라고 하는 거지.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그러니까 운이 헌호인에게 두 번째로 소망을 말하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줄 위에서 그렇게 유연하던 노인의 발길이 변을 한번 일으켰대. 딱 한 번 발길이 가볍게 허공을 차는 듯한 동작을 하더니 줄이 잠시 상하 반동을 하더래. 헌호인은 가만히 몸을 지탱하다가 줄을 건너갔어. 누구도 그걸 실수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고, 객석에 눈을 두고 있던 단장은 거기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함성에 놀라서 하늘을 쳐다봤지만 줄이 약간 움직이는 거 말고는 뭔 일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약간 빌드업이야. 헌호인도 어쨌거나 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간 아슬아슬. 그리고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여기서 떨어지면은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요구하고 싶어서 좀 더 읽었습니다. 보세요. 헌호인이 줄을 잘 탔다고 하는 건 운이 생각입니까? 노인 생각입니까? 라고 하면서 갑자기 뭐가 나와? 나는 트럼펫 사내가 숨을 좀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로 뛰어들었다, 이래. 인물 둘이가 새로 나와요. 나, 트럼펫 사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게? 나죠, 나. 우리 앞에서 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가 나왔다는 건 1인칭이잖아. 얘들아, 이거 외워둬잉? 1인칭 관찰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뀔 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3인칭 관찰자에서 전지적 작가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3인칭과 1인칭을 왔다 갔다 할 때, 오케이? 이럴 때는 거의 100번 중에서 99번은 액자식입니다. 이 힌트가 여기서 딱 주는 거야. 액자식 구성이라는 걸 여기에서 딱 눈치를 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시점의 전환이라 그래. 시점의 전환. 시점의 전환은 언제 쓰는 말이다? 진짜 3인칭이랑 1인칭이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말이지, 뭐 전지적 작가에서 3인칭이라거나 1인칭 주인공에서 1인칭 관찰자일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때 시점의 전환이 일어났고, 이거 높은 확률로 시점의 전환이 일어났다, 혹은 뭐 서술자의 교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액자식 구성일 확률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하나만 팁을 더 알려드리면, 이 액자식 구성이라는 것이 선지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액자식 구성이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이 시점 이야기랑 서술자 교체 이야기는 선지에 정말 많이 나오지만 수능에서 정답으로 찍혔던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만 두세요. 이때까지 정답이었던 적은 없어요. 근데 뭐 모의고사에서는 그게 정답이었던 적이 뭐 한두 번 있는데 수능에서는 아직 한 번도 없긴 없습니다. 선지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갑자기 소술자가 바뀌었네? 액자식 구성이구나, 이런 거 눈치채셔야 되겠고, 그 뒤에 이야기는 제가 좀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이 트럼펫 사내랑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헌호인이 자기 아들인 운이한테 야, 너도 이제 줄 타도 되겠다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줄을 같이 타자고 해. 그래서 이 줄을 이렇게 쓰면 헌호인이 앞에 이렇게 가고 뒤에 앞에 운이가 가고 뒤에 헌호인이 이렇게 따라서 드디어 이제 운의 데뷔날이야. 데뷔 헌호인. 근데 아까 운이가 뭐라 그랬어? 위에 올라가면은 줄도 넓어 보이고요. 저 줄 막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랬지. 아버지는 결국 뭘 원했던 거냐면 무아지경의 세계에 올랐을 때 비로소 네가 줄을 타도 된다고 생각하는 줄타기 장인이었던 거야. 그래서 줄이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바닥 같다는 거지. 줄이 안 보이고요. 주위에 소리도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게 뭐야? 무아지경. 그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비로소 운이는 이제 올라가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 같이 올라가서 타고 운이는 역시도 무아지경에 빠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 열심히 줄을 탁 타고 도착했더니 글쎄 아버지가 추락하셔서 사망하신 상황이었어.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인 정신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읽어보면요. 어디 파트가 좀 중요했느냐면 조금 더 내려오다 보면 사내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저 부분 뒤에 여기 있죠. 그날 주막 헌호인이 운에게 술잔을 따라주고 그날 밤으로 오늘 줄로 오르라고 했다. 이 부분 있지. 이거 왜 중요하게? 심리가 바뀌었어요. 소설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심리가 변화되는 그 포인트. 앞에 운이가 오르는 거 보고 뭐라 그랬어? 계속 안 된다고 반대만 했잖아.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너도 이제 올라가라 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 헌호인의 심리가 변한 이 양상, 그리고 그렇게 된 마음먹게 된 계기, 이걸 문제에 무조건 물어봅니다. 변화하게 된 계기는 뭐야? 아들내미가 드디어 무아지경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락해 준 거지. 왜냐하면 그냥 줄타기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헌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면 전통 기회를 이어받는 장인의 정신으로 줄타기를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후에 이야기도 되게 비극적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내미 운이도 타는데 줄타기 하다가 놀러 온 어떤 여자랑 눈이 맞아. 그래서 그 여자랑 잘 지내고 싶어져 버린 거야.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버렸지. 장인 정신이 멀어졌잖아. 그래서 얘가 자꾸 신경이 쓰여. 그래서 줄타기를 하다가 걔도 떨어져서 아버지처럼 사망합니다. 비극적인 이야기. 오케이,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부여 노정기인데 요거를 조금 이따가 하고요. 쭉 넘어가서 77페이지의 한시 연대기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한시 연대기. 역시나 보기부터 좀 보고 올까요? 보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눈으로? 실판 좀 닦고. 오케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중요했던 단어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뭐 전쟁, 분단, 의사로서의 신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표현상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해설자가 있다. 그리고 한 명의 배우가 여러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자막 같은 것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몰입을 차단해서 관객들이 이 안에 그간의 현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유도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다 안 읽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출제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내용 이해만 하시면 되겠는데, 필요한 거 조금만 읽어봅시다. 앞부분만 조금만. 자, 이거 뭐 차트 3, 1945, 미국 합동참모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아까 앞에 말했던 자막처럼 쓰였을 겁니다. 해설자 3이 나와서 미 육군 참모총장 마셜 대장이 참모와 함께 한반도 진공에 관한 문제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자 2가 마셜 역할을 하네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일본 항복할 거야. 그러면 소련과는 한반도에서 부딪히게 될 텐데 적당한 경계선이 필요하게 됐어. 그랬더니 이해가 가. 그래서 한국 지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지도를 땅바닥에 이렇게 놔두고 그 지도 위를 이렇게 걷고 있다는 거지. 몇 발짝 안 되는 나라로구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태풍의 눈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마샬이 대동강 입구를 밟으면서 여기가 인천이지? 이래. 그랬더니 아유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각하. 이래. 그랬더니 마샬이 어쨌든 소련에게 일부를 넘겨주더라도 인천항과 여기 부산항은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될 거야. 이랬더니 그래서 반쯤 가르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선 한번 그어봐. 이랬더니 몽둥이로 384로 찌 이렇게 긋는 거야.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우리가 손해 같은데 평양은 어디야? 막 이런단 말이야.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이거 38선 그어지는 바람에 우리들의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고 그 이후로 지금 몇십 년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38선 긋는 행위를 아주 가볍게, 아주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냥 뭐 여자 그어봐, 뭐 찍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눠지게 됐는지, 외력에 의해서,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그어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끔 이 글을 만들어준 거고요. 나머지는 꼭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저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쉽고 재밌어요. 뒤에 이제 이 한씨라는 의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한영덕이라는 사람은 의사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하지만 여기는 남한 땅이라서 저기는 북한 땅이라서 그것이 둘 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한영덕의 그 비극과 동시에 개인의 비극이면서도 이 민족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생각, 그런 것들을 담아놓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읽을 거고요. 좀 쉬다가 이제 중요한 작품 2개가 좀 남아서요. 좀 쉬시다가 60페이지에 있는 부여 노정기, 그리고 68페이지에 있는 장풍운전 학원을 마칠게요. 좀 쉬다가 11시 15분 되면 들어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부여 노정기 하겠습니다. 고전 시간대 요거는 전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출제되는 경우는 고전 시가가 수능 기준으로 하면 수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한 6 정도 나오고 여기에 없는 내용 중에서 한 4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6대 4 정도 비율로 맞춰서 내거든요. 부여 노정기는 기출된 이력은 없고 별은 2개 치겠습니다. 국내 기행가사고요. 국문 기행가사고요. 이것도 특별하게 여성인 작가가 썼는데 연한 이씨 이렇게 출처가 밝혀져 있고 이 사람의 집안까지 다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전체 스토리부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해서요. 여러분도 같이 받아 쓰시고요. 일단 처음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이 부여 현감에 임명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지. 그리고 요거 하나를 기억하면 요 시대적 배경에서 이 연한 이씨를 포함한 이때 이제 사대부 집안의 여인들에게 최고 프라이드는 내 자식을 명문가 집안의 자제로 잘 키워가지고 입신양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하죠? 지금도 여러분 서울대 가고 고려대 가면 엄마 아빠 최고 자랑거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 가문의 영광을 아주 지금 가문뽕이 막 끝까지 차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부분이 뭐냐면 2번 부분이 이제 부여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출발하는 부임 행렬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렬이라고 하면 엄마랑 나랑만 짐 싸가지고 가는 그런 게 아니야. 삐리리 앞에서 막 앞 뒤로 줄 막 이만큼 서가지고 가는 그런 행렬입니다. 다 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가. 그래서 쭉 가다가
가면서 이제 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정에서 느끼는 풍물들, 어떤 지역마다 방문했을 테니까 그 지역마다 또 다른 그런 정취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때 여성이 그냥 쉽게 집 밖에 못 나가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행사 겸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나랑 친했던 혜빈이도 한번 만나고, 한참 못 봤을 거 아니야. 나랑 친했던 뭐 어릴 적 한참 헤어져서 못 봤던 내 동생도 한번 만나고,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행차하면 중에 개인 일정을 이제 소화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벗 그리고 동생을 만납니다. 나온 김에. 그다음에 이제 부여 관아에 도착해가지고 잔치하는 내용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중요한 거, 여기까지 쓰고 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요, 출발해가지고 가면서 쓴 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발해서 갔다가 돌아와서 그때의 기억을 담아서 쓴 거야. 시간이 좀 흘렀어. 그래서 이 뒤에 이야기 보면은 내 남편이 이제 뭐 나이 먹어가지고 뭐 잔치하는 내용, 그 다음에 지금의 내 아들이 어디까지 지금 승진했냐, 홍문관에 뭐 이때 직책인 것 같아요. 수찬으로 임명받아가지고 갔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현재 내 아들은 뭐 하고 있어? 홍문관에서 수찬하고 있고요. 세월이 꽤 많이 흘렀어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와 경험을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읽다가 뭐야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마치 지금인 것처럼 쓰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쓴다는 거 가보겠습니다. 자, 황정경 일자를 어찌하여 잘못 읽고, 이런데 황정경은 너무 많이 나와서 알지? 도교 경전이잖아. 옛날에 이거 뭐 참 많이 쓰는 패턴이죠. 내가 도교 경전 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원래 나는 신선이었는데 땅으로 떨어졌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잘못 읽어서 인간에 적방했대.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는 여성임에도 본인을 뭐라고 생각해? 신선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원래 신선이었는데 황정경 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왔고 평생에 병이 많아서 북창하에 누웠으니 뜻대로 되기가 어렵더라. 북창하라고 하면은 그냥 규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이 지내는 방을 규방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하면 원래는 신선이었는데 인간 여자로 환생했다. 다음 복희씨, 요거 이제 뭐 쉽게 읽으면 태평성대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태평성대를 꿈꾸던가 아침에 까치 소리가 과연 새롭도다. 까치라면 길조지. 그래서 옛날에는 까치 우는 소리가 들리면 좋은 일이 온다 그랬는데 임금님 명령을 전하는 소리가 왔다. 임금님 명령이 뭐겠어? 내 아들 레미가 부여의 현감이 됐다는 소식. 그래서 밑에 뭐 갑인년 방솔인 듯 을묘년 감실언 듯 이러는데, 이거 이제 이때 갑인년에 실제로 이 사람의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때 급제했대요. 장원급제. 방인년에 이제 년이고, 그 다음에 을묘년에 승진했대. 그냥 이때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자부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집 이런 집안이야. 우리 아들의 발자취가 이랬어. 갑인년에 급제했고 을묘년에 승진했어. 지금 그거 쓴 겁니다. 홍문관에 직중하여 편지를 올리거늘 전하는 것을 얼핏 들어서 봉함을 떼어보니. 자, 끊어볼게. 일단 여기 지금 내가 아까 어디 있다 그랬지? 이 사람 이미 홍문관에 있다 그랬지. 이 시기간이 많이 흘렀고 과거로 돌아가서 죽 쓰는 거라 그랬잖아.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아까 부여 현감이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홍문관에 있다 그러지?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어. 이미 홍문관에 가 있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쭉 되살피면서 쓰고 있는 거야. 지금은 홍문관에 있는 아이가 나한테 그때 편지를 보냈었는데 내가 뭐야? 전하는 것을 얼핏 들었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이거 뭐라 그러지? 사실관계 파악. 수능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뭔데? 화자는 지금 인지했습니까?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이거 참 많이 물어보는 선지예요. 인지했어, 못했어? 내 아들이 부여 현감이 됐다는 거 인지했어, 못했어? 인지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죠? 알고 있었는데
와서 편지 딱 보니까 충청도 부여에 현감이 된 것을 임금이 결정하셨고 성은이 아주 감축하다. 작년에 안악 영감 때문에 안악 영감 덕분에 가뭄이 담비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이제 우리 가문의 자랑이라 그랬잖아. 내 아들이 잘 된 게 가문뽕이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 집안에 여기 안악 영감 다른 사람이 우리 집안 다른 사람이 안악의 현감이 됐었나 봐 이때. 그래서 우리 가문의 안악 지역 현감이 나와서 가문의 자랑거리였는데 오늘날의 이 희소식은 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 내 아들이 됐으니까. 더 뜻밖이로다 이런 것이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소읍이기는 하나, 그러니까 소읍이라는 거 이제 조그만하다는 거지. 근데 내게는 고향이라 착할사 우리 아들 일마다 기특하다 이런데 여기는 사실 좀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이제 뭐 진짜 너에게 고향이냐 잃는 사람이 고향이냐 오만 가지 이야기가 다 있는데 여러분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어떤 뭐 부여라는 지역이 글쓴이에게 뭐랄까 좀 커넥션 있는 곳이었다 정도 관계 있는 곳이었구나. 이게 제가 궁금해서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연안이 시가 일단 그 근본이 수도권에 있어요. 서울이야 서울. 그러니까 부여 사람이 일단 아니야. 근데 부여에 연안이 시 동족촌이 있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이야기하는 건지 아닌지 뭐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계속 읽어보면 정공등 이게 뭐냐면 그냥 귀한 약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한 약. 귀한 약재를 얻어내서 병든 부모가 쾌차하니 실제로 이제 약을 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면은 내 병이 다 나을 것 같다 이런 것처럼 우리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내 병이 다 났어. 화풍은 만시라고 시절은 3월이다. 친척이 만당했대. 만당이라는 거 이제 다 모였다. 모두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랑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화가 향기롭고 풍백을 의논하고 성은이 거듭되니 이 역을 피하겠느냐. 풍백을 의논한다고 궁금해하는 사람 많은데 날씨 이야기입니다. 왜 날씨 이야기해? 내 아들 레미가 부여 현감으로 임명받았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날씨에 가는 게 좋을까? 언제가 좋을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내가 이제 이 역을 피하겠느냐. 나의 역할이 뭔데? 그 부여로 가는 거죠. 부여로 가는 걸 내가 당연히 피할 일이 없다. 우리 아들 좋은 일인데 내가 당연히 가야지 이 말이고 청하 초길일에 초길이라는 게 뭐야? 초특급 길일 최고 좋은 날 정해가지고 맑은 날 최고 좋은 날에 딱 출발했어요. 친척들이 기뻐하고 친구들이 축하해주고 범 같은 하졸들이 조수같이 밀려들어서 이게 뭐냐면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대단한 행렬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앞뒤로 이제 막 그 보디가드를 쫙 깔고 가는 거야 지금. 쫙 깔고 보온총 좋은 말에 쌍가마를 높이 실어가지고 이제 좋은 말도 타고 이제 좋은 짐들 쌍가마에 딱 실어가지고 청풍은 선배되고 명월은 후배 삼아서 추종이 심리로다. 이것도 이제 뭐 추종이 심리라고 했을 때에다 심리로다 줄 좀 쳐볼까? 일단 청풍, 명월은 나에게 선배 후배가 될 수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럼 이런 거 딱 체크해야 돼. 의인법이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종이 심리다. 이거 진짜 심리겠어? 실제 거리가 심리일까? 아니지? 이거 뭐라 그래? 과장법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국어의 핀트를 못 잡는 애들이 어떤 질문해? 진짜 심리면요 뭐 이지랄 한단 말이야. 문학적으로 가자고. 문학이잖아 그치? 맥락적으로 가. 진짜 심리에 거리면 어떡하실 건데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날 추종하는 자들이 심리길만큼 쫙 있더라 이 말인 거거든. 물론 진짜 많은 사람이 따라갔으니까 심리길일 수도 있겠지만 야, 과장이다 과장. 많이 따라왔다 이 말이고요. 자 계속 가보면 좌우의 건마성 위풍이 볼만하더라. 이제 건마성이 뭐냐면 하졸들이 말 끌고 갈 때 워워워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런 소리들이 엄청 행렬이 기니까 그 위풍이 대단하더라. 당시에 듣던 소리가 반갑기 그지없었다. 독교를 후거하니 별수가 없다 이런 말 하는데 뒤에 일단 별수는 전혀 없네가 별수 없다는 뜻입니다. 별수 없대가 뭐야?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지. 독교는 뭔데? 독교가 뭐냐면 혼자서 그 말 한 마리가 끌고 가는 가마 있잖아. 그 가마 안에 누가 타? 연안이 씨가 타. 그러니까 뭔 말하는 거냐면 연안이 씨 진짜 오랜만에 나왔잖아. 좀 걷기도 걷고 혹은 그냥 말 위에 타서 가면 주위를 이렇게 딱 볼 수 있을 텐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영화 맞지? 드라마나 요만한
조그마한 창문으로 이렇게 또르륵 열어서 봐야 되잖아. 오랜만에 나간 김에 좀 많이 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구나. 예천 땅 5천내를 발아래 굽어보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지명이죠. 지명. 여기를 지나갔고 우두원에서 한숨 자고 삼산을 잠깐 들러서 친구도 찾아보고 수양에서 배 타니까 오음을 즐기는 기분이 들더라. 그래서 뭐 풍류를 즐기는 기분이 들었다. 이런 거고, 중략 지나서 옥천을 다시 보니 여기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옥천은 내가 예전에 와봤던 곳이라는 거지. 와봤어. 반석이 더욱 좋더라. 30년 떠난 동생 옥성에 와서 만나봤대. 옥성은 이제 위치, 지명이고요. 왜 동생이랑 30년 전에 떠났을까? 결혼했잖아. 옛날에 결혼하면 다시 못 만나서. 지금이랑 다르잖아. 동생도 오랜만에 만났고요. 힘든 일에 고생 많아서 청소한 걸굴이 반백이 다 됐더래. 손잡고 눈물 흘리니 회포가 어묵하더라. 앞길이 탄탄하니 옛 말씀 다 하겠느냐. 창윤지심이 그지없다. 여기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각주를 달아주기 마련입니다. 근데 분위기상 생각해봤을 때 오랜만에 내 동생을 만났어. 그럴 때 내 가슴이 어때? 막 먹먹하겠지? 슬프겠지? 근데 내가 앞길이 탄탄하다는 건 갈 길이 멀다는 뜻이거든. 갈 길이 멀어서 옛 이야기를 내가 다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나 지금 동생 만나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 그지? 나 가야 되지. 그래서 내 기분이 어떻겠어? 창현지심 그지없다는 건 아쉬움이 끝이 없다 이런 표현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바꿔 읽으시면 돼요. 자, 큰 숙소의 북풍이 보니까요 15야 밝은 달에 성씨를 거느리고요 백년화 한 가지가 가냘백에 날아 들어가지고 무 사람을 우르르는 중에 지재현 하울적에, 이게 이제 뭐 지재현 하울적에가 뭐냐면 고갯마루에 뭐 나타날 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달이 높게 떠서 고갯마루쯤 나타날 때에 이 좋은 세계를 남한테도 보여주고 싶어. 근데 행인들이 피곤하죠. 나는 말 타고 가마 타고 가지만 다른 사람 걷잖아. 지칠 거 아니야. 그래서 피곤하대. 그래서 주막에 들러가면서 가마 매어 끄는 말도 좀 편하도록 쉬게 해줘라 라고 명령을 했더니 앞뒤에 다리 떨리기가 100배나 더하구나. 이게 뭔 말이냐면 나는 편하게 가지만 남들이 막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더라 이거야. 그래서 좀 쉬었다 가자. 내가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연산에서 말을 갈아서 채찍질을 다시 하니 채석강 뱃머리가 여우를 만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먼지에 모인 때를 백마강에서 없애니 요것도 좀 중의적인 표현이 돼요. 먼지에 모인 것을 내가 이제 진짜로 여행 중에 먼지를 진짜 씻은 거야. 먼지를 씻었다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백마강이 같잖아. 백마강이 신선세계처럼 아름다운 거지. 그래서 속세의 먼지가 씻겼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신선세계에서 온 사람이라고 비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밑에 것도 어렵게 읽을 필요가 없는 게 금해가 탁락해서 선분이 적을 쏘냐 이 말은 이제 뭐 아름다운 풍경에 신선세계에 내가 지금 들어가는 기분이 든다 이렇게만 읽으셔도 됩니다. 계속 가보면 고란사 청풍전이 실제로 유명한 명승지래요. 유명한 곳이래. 본듯이 알거니와 이랬으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것도 사실관계 파악이죠. 본듯이 알거니와니까 내가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본 적은 없고 들은 적이 있다 정도가 맞죠? 유명한 곳이니까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사실관계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계속 가보면 조령제 실제로 있는 지명이고요. 청풍경이라고 했으니까 뭐 맑은 풍경 정도 앉아서 보겠다. 노성현 은진미륵 이제야 친히 보고 선경을 얼핏 보면서 이제 부여로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향기의 생명거동 요거 끊으시고 뭐 몰라도 되는데 기생들이 웃는 모습 생각하면 됩니다. 기생이 이렇게 웃는 모습이고 호수 입식 책전 립이 이것은 이제 범의 모습을 한 무관들. 이 무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루도 기묘한데 세 번을 알려놔더라. 이 뭐야? 내 아들한테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거를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것도 참 놀라운데 이런 막 무섭게 범의 모습을 한 무관들이 여러 명 다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이거 하루에 세 번이 나오더라 이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가문뽕에 차는 거야. 우리 집 이 정도다. 우리 가문이 정도야. 오리정 넓은 뜰에 꿀물이 모이는 것 같고요. 전후 사령 걸치 높과 급창리의 청천익은
개암이 잦은 곳에 오색이 어렵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뒤에 각주 다 달아주겠지만 이제 옷이 낡으면 덧대잖아. 근데 옛날에 똑같은 천을 구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다른 거지. 약간 얼룩덜룩하더라 그런 거고, 삼연육각은 천지가 진동하니 백제 도읍이라 오히려 기풍이 있더라. 수문을 크게 열고 내야로 모실 때 염정성 수양버들 그늘도 한가롭게 보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중간에 빠져있는 부분은 제가 수능 때 구모 지나가고 나서 수능에도 예전에 출제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전문 꼭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바쁘니까 빨리 넘어가 볼까요? 장풍운전. 자, 좋습니다. 장풍운전 기출 이력은 없고요. 별은 2개 치겠습니다. 일단 보기에 있는 정보를 좀 읽어보면, 보기 한번 보시면 필요한 것들만 좀 써보면 영웅소설이다. 그 다음에 신문을 회복하는 게 있다. 가문을 재건하는 게 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국가, 민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그 군담의 내용 안에서 가족이 만나고 헤어짐의 장치가 되기도 하더라.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보기에 적혀 있습니다. 보기 문제에. 그리고 뭐 저는 이거를 다 읽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인데 사실은 좀 쉽습니다. 보기 내용 읽고 읽으면 이게 영웅소설이기 때문에. 영웅소설 뻔하죠. 일단 태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 비범해야 돼, 그치? 아무나 걔 거렁뱅이 집안에 태어나지 않죠? 유명한 집안에 유명한 자제로 태어나죠? 미안합니다. 내가 병원에 갔는데 성대에 혹이 생겼대. 암은 아니고 혹이 생겼대. 그래서 어쩝니까? 그러니까 그 혹을 떼는 수술이 있대. 그래서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혹 한번 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떼면은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밥을 왜, 아이스크림만 한 달을 조진대. 그래서 오히려 좋나? 이참에 다이어트 한번 해야 되나? 했는데 그리고 한 달 동안 말을 못 한대. 근데 그럼 난 어떡하노? 그럼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목소리가, 나도 진짜 목소리가 참 예쁜 사람이었거든 어릴 때. 장난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 이제 안 돌아갈 것 같아. 이게 이대로 굳으면 안 돌아간대요. 그럼 이제 난 아직 처자식도 없는데 나중에 소개팅 생기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주입니다. 인사 시기 박습니다 형님들. 이렇게 되잖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갑시다. 장풍운전은 고전소설이니까, 고전소설은 현대소설이랑 다르죠. 뭘 해야 돼? 연계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연계 대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꼭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저랑 끝까지 안 읽었다고 해서, 오늘 첫날이라서 여러분들이 안 읽어와서 그렇지, 읽어왔으면 쌤 이거 쉽던데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볼 거고, 일단 고전산문에서 중요한 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연계를 대비해야 되니까 전체 줄거리 같은 거 당연히 잘 챙겨보셔야 되고 인물들 중심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요즘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사건들이 있어요. 고전에서는 사건들이 뭐 예전에 가족들이 찢어졌던 사건, 다시 만나는 사건, 내 아내가 생기는 사건,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에 관계 파악을 많이 물어봅니다. 사실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앞선 사건과 지금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어떻게 만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진짜 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이 풍운이가 당연히 가물을 벌떡 일으키죠. 그래서 뭐 또 전쟁 나가면 대단하잖아. 먼치킨의 전형이잖아. 우리나라 이 고전소설은 나가가지고 막 혜빈이랑 칭칭칭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냥 숭덩숭덩 배버리지 나가면. 그런 뻔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가물을 벌떡 일으키고 전쟁 나가서 찢어졌던 가족을 만나고 이런 내용인데, 앞부분을 보면서 어떤 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수능이야. 지금 너희 처음 딱 보는 거야. 자,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풍우는 이운경에게 구조됐대. 그럼 이운경 동그라미 치고 바로 뭐 써야 되니? 여기에 조력자. 이운경의 전처 최 씨의 소생인 경패 이랬으니까 사람 이름 다 동그라미 쳐야 돼. 이운경이랑 결혼한 사람이 최 씨고
최 씨 사이에 낳은 딸이 경패고 그 경패는 풍운이와 결혼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운경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후처 호씨, 그러니까 마누라가 둘이네. 두 번째 마누라 호씨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호씨는 어때? 악녀죠. 박대가 심해져서 풍운은 운경이 남긴 유서에 따라서 경패 동생 경운이랑 집을 떠나고요. 풍운이랑 헤어져서 떠돌다가 경패는 몸을 이탁한 단원에서 시어머니 양씨를 만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양씨니까 이 양씨는 누구 엄마? 풍운의 엄마. 그리고 풍운이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림학사가 됐대. 그러면 앞으로 풍운이는 장한림, 장학사 이렇게 불릴 여력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 했을 때 저는 이래요.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머릿속에 구조가 딱 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있어. 그러면 저처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제 쭉쭉 읽으면 돼. 근데 저는 이상하게 고전 특히 이렇게 짤막하게 줄거리 줄 때 이렇게 있잖아요. 헷갈려. 그럼 저는 고전에서는 알고 있는 작품이면 머릿속에 구조가 돼 있을 테니까 읽는 편이고, 처음 보면은 보통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합니다. 옆에 대충 써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방금 읽었으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죠. 일단 주인공부터 가야 되니까 양씨가 있고, 양씨의 아들 내미가 누굽니까? 풍운이야. 그지? 풍운이는 지금 한림학사가 됐다는 거. 풍운을 중심으로 이제 가면 되거든요. 풍운이랑 결혼했는 여자가 있어. 그게 누구야? 경패라며. 근데 아까 경패는 밑에 누가 있어? 경패 동생 경운이가 있었고, 이 경운이는 왜 나왔더라? 풍운이랑 함께 도망간 사이. 그 다음에 경패 경운이의 엄마가 있죠. 그 엄마가 누굽니까? 최씨. 최씨는 누구랑 결혼했더라? 이운경이랑. 근데 이운경은 중요한 거, 조력자죠. 착한 사람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운경 또 결혼했어. 누구랑? 호씨랑. 호씨는 누구더라? 악인이더라. 그래서 주인공인 풍운이를 박대한 사람이더라. 졸라 간단하죠? 이거 제가 말하면서 써서 그렇지, 요거 쓰는 거 요렇게까지 정리하는 거 시험장에서 했으면 진짜 한 1분 컷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뒤에가 좀 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놓고 가셔도 되고요. 나는 머릿속으로 쫙 깔끔하게 됩니다. 그랬으면 뭐 굳이 머릿속으로 됐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뒤에는 어떤 방식으로 가보느냐, 조금만 같이 가보겠습니다. 서번과 서달이 합세하여. 이거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합쳐서 그냥 오랑캐라고 생각하면 돼요. 많이 나오니까 오랑캐가 합세해서 서천 36도 군장을 쳐서 항복을 받아 적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냥 끊어. 상황 뭔데? 간단하게 정리해. 상황, 오랑캐가 존나 세지. 이거죠? 존나 강해짐이죠. 지금 오랑캐가 개 세졌어요. 우리 어떡합니까? 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문무백관과 의논했더니 승상 이진이 말합니다. 한림 장풍우는 천하 영웅이니까 대원수를 삼아가지고 도적을 방비하소서.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 풍우는 한림학사로 불리지 않고 아마도 뭘로 불릴 확률이 높아져? 대원수 대사마 풍운이 될 확률이 높아지죠. 대원수는 뭐였더라? 전쟁 중에 나가는 최고 우두머리, 최고의 직책. 그래서 풍운을 불러. 지금 역도의 세력이 여차하니 경의 지략을 아는 거로 한번 수고를 시키고자 하노라. 충의를 다해라. 이 뭔 말이야? 야, 너 좀 친다며? 너 나가가지고 맞짱 뜨고 와라. 날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풍운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신하가 되어 이런 때를 만나서 어찌 나의 몸을 먼저 돌보겠습니까? 내가 재주는 없지만 붙여서 상대방을 싹 쓸어버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천자가 여기 잘 봐요. 크게 기뻐하면서 상장군 절월과 대원수 인수를 주시고 정예병 100만과 장수 1000여 명을 주시고 이에 한림이 사은하고 그날로 훈련 장소에 나라가 훈련을 시키고 다음 날에 하직했고 행군을 했지. 이거 지금 제가 왜 끄을게요? 이런 건 항상 뭐가 나와? 선후관계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읽으면서 외우지 마시고 쭉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 이렇게 별표 하나 쳐놔. 그럼 좀 이따 이 문제가 나올 때 찾아와 봐봐. 이거 순서 되게 중요해. 기뻐했고요.
상장군 절월과 대원수 인수를 먼저 준 거예요. 당신은 지금부터 상장군 대원수입니다 라는 걸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정예군 100만이랑 장수 1000여 명을 줬고요. 한림이 혼돈이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훈련시켰고요. 그리고 하직했고 떠난 겁니다. 이런 거 순서 항상 물어보니까 좀 알아두세요. 이런 거 쉽지만 막상 나오면 그냥 이거 애들이 눈으로 훌루루루 읽어버리는 습관인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좀 틀려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죠. 차설. 이게 뭡니까? 이게 나오면 다른 이야기 시작한다는 표지제. 그러니까 이제 딴 이야기 할 건가 보다.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을 여러분이 안 읽어와가지고 제가 조금만 시간이 없지만 조금만 좀 같이 읽어보면 꿈을 꿉니다. 그래서 보시면 꿈에서 대원수가 큰 공을 이루고 돌아오시니 기쁘지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 부모랑 낭자를 찾지를 않느니 그 어찌된 일입니까? 만일 찾고 싶으시면 대로로 가지 마시고 연암 소로로 가시면 잃어버린 어머니랑 낭자를 보게 될 거요. 이렇게 말했어. 깨보니까 뭐야? 꿈이야. 오, 슈발 꿈이네. 마음이 황홀하고 의심스러웠으나 이거 뭡니까? 심리죠. 근데 여기서 체크 잘해야 되는 게 있어. 황홀하기만 했나? 야, 씨발 짱이다. 가면 찾을 수 있겠다 이랬나? 아니라고. 의심스럽단 말을 했다고. 그래서 맞나? 긴가민가 했다고. 그러면서 갔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꿈에 문득 노승이 나타나서 대원수가 모친과 경패 낭자를 보려 하거든 이 땅에서 찾으소서. 그랬더니 노승의 소매를 딱 잡으면서 노사는 누구신데 나의 부모와 낭자 있는 곳을 알려주십니까?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거 중간에 좀 잘린 것 같은데요? 그죠? 중간에 좀 잘렸죠 지금. 에이 참네. 미안합니다. 뒤에 부분에서도 지금 보시면 꿈에 깨어가지고 책으로 같이 좀 보겠습니다. 누구십니까? 했더니 빈승은 금산사 화주입니다. 그대 정성이 지극하면 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눈 뜨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의아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공중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절하고 또 절했다 이거지. 끊어봐봐. 여기서 문제 나왔다 치자. 꿈의 삽입으로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거 O야 X야? 졸라 애매하게 들리죠? 환상적 분위기? 환상적 분위기? 정답은 O입니다. 꿈은 환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애들이 이 환상적 분위기? 애들이 환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환상? 판타스틱 아니에요? 판타스틱한 분위기는 아니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꿈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 아니잖아. 환상이잖아. 오케이? 몽환적인 거라고. 헷갈리면 안 돼. 꿈은 환상이야. 정답에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환상적이라는 게 만약에 진짜 판타스틱이라고 쳐봐봐. 누구한테 판타스틱하고 누구한테 안 판타스틱할 거 아니야. 그런 문제를 내겠냐고. 그게 아니라고. 근거를 찾아야 된다고 얘들 알겠지? 환상적인 분위기냐 뭐 이런 거. 뒤에는 쭉 읽어보면 이제 잃어버렸던 그 꿈에 나오는 노사가 있는 곳으로 띡 가봤더니만 어떤 스님이 나와요. 다른 이제 스님이 나오는 거야. 앞에 나온 꿈에 나온 스님이랑 달라. 그 스님이 나와가지고 혹시 니 마누라랑 마누라랑 엄마 찾고 있는 거 아이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둘이 헤어질 때 주고받았던 징표가 있느냐? 그래서 징표가 있다. 그 징표가 혹시 뭐 텀블러냐? 그러니까 텀블러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텀블러 뚜껑이랑 이 몸통이랑 딱 결합해보니까 딱 돌아가. 그래서 엄매야 니도 스탠리 텀블러였네 이래가지고 만나는 그런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읽지 않더라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 유형편을 제가 다 끝내고 싶어서 좀 바빴어요. 말도 좀 빨랐고. 그래서 오늘 바로 뒤에 촬영본을 올려놓을 테니까 복습하고 싶은 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다음 주는 방학입니다. 다음 주는 안 오셔도 돼요. 푹 쉬시고 그 다음 주 7월 28일, 29일에 오실 때는 실전 1회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치는 것처럼 시간 80분 재가지고 한 번에 쫙 풀어보고 매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양질의 문제 더 이상 풀어보기 어려워요. 오케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짐 싸고 퇴근합시다.